それでは第3セッションを始めたいと思います。第3セッションを始める前にですね、皆さんにお願いしたいことが2つあります。途中で帰られる方もいると思うんですが、帰られる時には必ず受付に、レシーバーをお返しください。これレシーバーなくしますと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ので、大変高価なものですので、必ずレシーバーをお返しください。それから、もう一つなんですが、先ほども、質問ですね、もし質問が終わりでしたら、後ろと前に質問箱がありますので、質問を入れてください。どなた宛てなのかというのと、ご自分の名前を書いて入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第3セッションは活動家セッションです。3人の方ですので、お一人20分ずつご報告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皆さんこんにちは。大阪経済大学の伊藤と申します。座長を務め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時間厳守で務め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早速第一報告の方、田島恵子さんの方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福祉介護ユニオン労働、介護医療労働者組合ケアワーカーズユニオン書記長であります。企業別組合を超えてその産別、職種別組合を施行しておられます。今日はその活動報告になります。どうか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皆様拍手でお迎えください。よろしいですか。これが時間になりますので20分です。こんにちは。ケアワーカーズユニオンの、書記長をしております田島と申します。ケアワーカーズユニオンは20代から70代まで組合員がおります。現場メンバーが多数なんですけど、もう忙しくて職場闘争と地域活動、これに専念しております。で、そういう現場の労働者を高齢者がフォローして活動しています。で、私もその一人でして、団体交渉には慣れ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いう発表の場は慣れておりません。役不足かと思いますけれども、ケアワーカーズユニオンが目指している労働運動やその背景をお話し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これだけ。はいはいこのフォーラムのテーマである働き方改革については午前中に詳しい報告がありました。で根本は安倍政権が目指す世界で一番企業が働きやすい国という、政策です。でつまり労働者が世界で一番、生きにくい国に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で、これはもう私がいろいろ言うことではないので、もう極めて簡単に言いますと、私たちにとって一番困るのは日本の労働政策の根本的な転換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で、かつて終身雇用制を崩していったのは有期や短時間派遣などの非正規雇用労働者の導入でした。で、今度は時間管理しないでいい労働者、あるいはまた雇用関係のない労働者、委託とかからウーバーとかなんかいろいろプラットフォームとかありますけれども、そういう労働者の概念を導入することで労働法を骨抜きにする、役に立たないものにする、そこから除外する、そう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働き方改革は労働者から労働法という戦う武器を取り上げるだけではありません。資本家団体や経済産業省が言ってますが、労働政策の中心をもう労働者保護なんかに置かずに、生産性の向上に置きなさい、というふうに言うんですね。で要するに労働の社会的性格なんかも変えてしまっちゃってもいいから、利益を出す労働以外はペイしないししたくありませんというふうなことです。で労働者はみんな困るんですけれども、ケア関係労働者は、もっとというか本当に困っています。あれあれあれ戻った。これね。はいはい。わかりました。
で私の属する、福祉、介護、医療関係の、領域では、この労働政策の変化と合わせて、社会保障全体に対する今、切り捨てが進んでいます。全体を話す時間はありませんので、介護保険制度を中心にお話します。で日本政府が考えているのは、高齢者が増える、そして介護産業は利益市場にしたいけれども、国のお金は使いたくない。国のお金は大企業優遇策や軍事費に充て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です。で安倍政権は、私利私欲のためにも使いたいというようなことなんでしょうね。というようなことで、次のようなことが進んでいます。まず、介護サービスを削り取り、サービス利用者の負担額を増やして、国の負担額をもうこれ以上増やさない。で、あわよくばもっと減らしたい。で、次に、これ順番にいきますけれどもね、中小事業者はとても効率が悪くて利益を上げにくいと。で、だから特に良心的介護をやろうとするような、事業者なんかは無駄なのでいりませんと。で、そのためには政府が考えたのが、介護保険の理念である自立支援。でこれ、この自立という内容を変えてしまおうと、すなわち介護サービスを使って、自分らしい生き方をする、もうこれはいけませんと、介護サービスを受けさせない、そして今受けているサービスから卒業していただくと、そうしたらそれが自立だというわけです。で一部の市町村にはもうこの卒業という言葉を使って介護サービスの切り捨てを行っているところも出始めています。介護労働者の役割はその人らしい暮らしを支えるというものでしたけれども、もう介護を受けなくてもいいようにするというものへと今変わりつつあります。そして介護労働者の賃金を安くしておきたい。しかしあまりの低額に人が集まらなくなっているのでいます。で、それでも低賃金のままにしておいて学時を導入したり、ボランティアでやれとか、あるいは職場に序列を作って一部だけを他産業平均並みに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進んでいますが、今それをめぐって町長発しとやり合っている最中です。で時間がないのでもうこれについては省きます。で、次ですね。でここで政府が描く介護保険の将来像との関係で少し介護保険を見ていきます。で介護保険はどのようにこの7つの段階があるんですね。で、下の軽度の下の2つ、要支援1、2で、これが2017年に介護保険から外されました。で次には中程度、要介護1、2、この真ん中ですね。で、それを外そうと今審議がされています。でこの2つを合わせると介護保険対象者の 65% が介護保険のサービスから外れることになります。でもちろん介護保険料は上がることはあっても下がることはありませんし、なくなることもありません。でだから保険料を取って給付がない、国家的詐欺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今みんなが言っていることです。で政府は高齢者が増えるので、介護保険の持続性のために、この抑制は仕方が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でもこれは大嘘です。今年の介護保険の財政規模、それ出したんですけれども、総額では約10兆円強なんですけれども、国が負担しているのは 2.5 兆円に過ぎません。2019年度の政府一般予算はだいたい100兆円弱なので、これは政府予算の 2.5% です。で、安倍政権はアメリカにトランプに言われて、戦闘機を5年で27兆5000万円ほど買うんですが、それは年にしたら5兆円強で、この介護にかかる費用の約倍なんですね。で国は費用を出したくない、経営者を設けたい、するとそのツケは介護労働者と利用者に回ってくるというふうな、大体そういう構図ができています。でしかし介護労働者も霞を食って生きていくわけにはいかないので、介護産業からの流出が現在止まらないというようなことが進んでいます。で次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この表分かりにくいので、後でこういう、印刷したものを配布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でちょっとこれを見てください。その方が分かりやすいと思います。資料の、
真ん中にあるこの4つのですね、で最初、まず最初、介護福祉士養成校はもう定員割がずっと続いています。もう半数にも届いてません。で、またヘルパーの年代別の表があ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一人暮らしの高齢者を支える命となっている訪問ヘルパーは、最も割合が高いのが65歳以上70歳です。で、20歳以上25歳未満は 1.5% しかありません。でもう要するに、なり手がないんですね、介護労働者の。で、深刻な人材不足のために、施設や設備はあっても、介護事業ができないというところが、もう今、どんどん増えてきています。で、その原因は、主に低賃金です。で、ここにも、表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っちの方が新しいので、2017年の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全産業平均と比べて、大体月9万2000円、年収で110万円低いという結果が出ています。で、結婚退職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他の産業では結婚や出産で女性が退職していきます。しかし、介護職場では、男性が退職する、家族を持てる賃金で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だからもうなり手がいない。しかし、介護人材の需要は増えていく。で、この表にもありますけど、あと5年で55万人が足りないと、国自身が明らかにしていますが、現有の190万から人はどんどん減っているというふうな状態です。で、介護する人がいなくなれば、介護保険はもう崩壊す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で、ちょっとだからその説明のところは抜かしますね。はい。さあ、で、ちょっと飛ばして戻りますね。で、このように介護保険も介護産業も瀬戸際にあるわけなんですが、政府資本家の強欲というのは止まりません。本当に困ったものです。で、介護労働者の課題は、低賃金というのもありますけど、それだけではありません。高齢者や障害者の暮らしと、命を一個前に預かる、大変な仕事なんですが、もう極めて劣悪な労働環境にあります。で、政府が定める報酬が低く、経営者も人件費を増やしたくないということで人手不足になる。そして、生きている人間相手ですので、良心的な介護労働者ほど、もう休暇も取れない、無償で長時間労働する、仕事外でも常に待機状態と、労働基準法違反が蔓延しています。で、また産業よりか2割ぐらい違反率が高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で、おまけにこの新聞記事にもなりましたけど、パワハラ、セクハラ、これに遭う率が大層高いというようなこともあります。で、こういうふうに労働環境が悪い中で、労働災害ももう増えています。続けたけども職場復帰できないようなことも多く起こ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そして大きな問題というのは、介護職場では日本社会が伝統的に持っている奉仕の精神というやつが幅を利かしていることです。この奉仕の精神というのは、かつて過酷な介護になってきた、嫁とか妻とか、そういう女性たちを黙らせるために使われてきた言葉です。で、忍耐すること、我慢することは美徳であると。で、そういう支配者にとって都合のいい風潮から全く抜けきっていない。特に社会福祉系の経営者はそういう人たちがすごく多いです。そんなふうにそんな職場にいるケア労働者たちにとって、私と一緒に私たちは活動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今までの報告で見てきたように、介護労働者の賃金原資は政府予算と社会保障料で、その使い道の大枠は政府、厚生労働省が決めています。また国が行うべき社会保障制度の一環なので、配置基準など労働条件に関わる問題も多くを政府厚労省が決めて枠をはめていると。で、今政府が大きく社会保障切り捨てに舵を切っています。で、また働き方改革のように労働の性格を変えようとしています。そんな中、介護労働者は日々の仕事の中で
常に選ぶことを要求されています。高齢者は増える、人でもない、賃金も安くもくたくたやと。でも、どこ行ってもみんな同じ状況。で、元の報酬が少ないことも分かっている。さあ、どうするということです。そこで介護の手抜きをしたくないと頑張って体を壊す、もしくは燃えつけてしまう。あるいはまがまな年寄りとか、仕事の遅い同僚が腹立たしく、無視や虐待に走ってしまう。もうどちらもとても不幸なんですが、個別の事業所だけではもうこれは解決できないんですね。で、そこに業種別、産業別労働運動としてのケア労働運動の可能性が存在しているわけです。ケアワーカーズユニオンは、とても小さい組合なんですが、その組合員たちは、良い介護がしたい、だから介護を続けられるだけの賃金や働きやすい職場を獲得したい、そういう労働者たちしか、残らないわけです。だからこのような思いがなければ、介護職場にとどまることも、ましてや組合に入ってくることもないというふうな労働者たちがいるわけです。で、これは私たちの組合のことだけではありません。介護労働安定センターという公益財団が調査した資料があります。それがこれです。で、介護労働者の満足度を示したものです。賃金への不満に比べ、仕事のやりがいがダントツに高いことを示しています。この思いを絶望に行き着かせるのではなく、自分たちの力で実現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自信とか希望、これ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が私たちのユニオン労働組合の仕事である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います。で、私たちの労働組合は、各職場での賃金、職場改善の労使交渉をベースとしています。当然労働組合なんでね。しかし、先ほどから述べている介護産業の構造からすると、個別交渉だけでは大元の問題は解決されません。介護保険制度は高齢化社会を支える大事な社会保障制度、社会的インフラと言っていい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介護労働者不足で崩壊の瀬戸際にあり、だから、低賃金だと言われれば、政府はもう何とかせざるを得ない。でもお金は出したくない。というわけで、この10年ほどは加算というのが行われてきました。介護の利用料に労働者の賃金アップを上乗せするという制度です。で、これはもう国の予算に裏らせられないものすごく不安定なものです。で、だから私たちはまだ組合の力が弱いんで、経営者に加算を横取りをさせない。職場の差別分断に使わせない、加算ではなく国の予算でやれ、などの闘争を中心にしています。で、もっと根本的に制度そのものを作り変えたいとも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は次の課題で、ちょっともうこれ話すと、時間オーバーどころかめちゃくちゃ怒られるので、これについてはまたの機会にしたいと思います。で、ケア労働の可能性のもう一つの柱です。で、これは社会連帯の要素がやっぱりあるわけです。介護施設の労働者は、かつて障害者の地域生活を支える24時間介護要求に反対したというか無視したという、そういう負の歴史を持っています。自分たちの労働条件が悪化す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恐れからです。で、それは労働組合にとって大きな損失でしかなかったと私は思います。福祉や社会保障に関わる当事者たちと結びつくチャンス、そして大きな社会運動を作り出していく戦いのチャンスを労働組合が自ら逃してしまったことになります。当事者主権の尊重と連帯なくして、良い介護などありえないわけですから、そのチャンスを逃がし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それでまとめの方に行くんですが、横道言おうと思ったんですけど、それやってると過ぎるかもしれないので、これはもう抜かします。で、とにかく日本にはね、特に連合そうなんですけど、名前だけ参別で企業内組合の連合というのがあって、もうこれは本当に役に立たない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思っています。で、低賃金の無経理の介護労働者の中には、非正規雇用や登録制で働く労働者が多数います、派遣もいます。
また、高齢者、障害者の暮らしを支える仕事にやりがいを感じている労働者たちですから、その仕事を放棄するストライキを議論すると、もうできませんというのがしばしば議論になります。で、それならば、高齢者、障害者の人々と一緒に戦えるストライキを編み出そうじゃないかと、組合はいつも答えています。そういう力ができればいいな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常に思っています。社会的分業の発展は人をバラバラにしていきますけれども、お互いが結びついており、世の中を変えるんだということを実感しやすい位置にあるのが、私は介護労働者じゃないかなと。ただそれに気がついて、それを見えるものにしていくというのは、なかなか難しくて、これからの課題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そのために私たちはさまざまな活動をしています。で、それいろいろ書いてあるんですけれども、多分言う時間はないだろうと思って資料にいくつか入れてもらいました。で、一つは一緒に、厚労省交渉などをやっている訪問ヘルパーの人たちが、労働基準法をこの報酬では守れない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国家賠償訴訟を立ち上げましたというものとか、あとは労働組合中心に国費で月8万円の増額を行えという、これは労働情報に書いた記事なんですけど、そういうのを参照していただいて、まだやっと仕組みができつつあって、これからいよいよ本格化していく。で、今のところまだ現在進行中であるので、これからももっと頑張りたいということを申しまして、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したら続きまして、韓国側よりジヒョンさんに、お話をお伺いしたいと思います。ナさんは全国女性労働組合委員長でして、非常にユニークな活動をしている組合として有名でして、400人から結成されたのが現在では1万人にまで拡大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ぜひ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안녕하십니까. 전국 여성 노동조합 위원장 나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20년 전에 왜 여성 독자 노동조합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그 20년 동안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활동을 해왔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의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여성 노동운동의 제일 중요한 이슈는 그 성별 임금 격차 해소입니다. 그래서 38 여성 대회 때 2017년부터 셋이 스탑이라 그래가지고요, 여성들 임금이 남성의 6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시 이후부터는 공짜로 일하는 거다. 그래서 3시에 퇴근하자, 이런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한국의 미투 운동과 함께 결합해서 그 행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2017년의 행진 사진입니다. 여성 노조를 만들게 된 계기는 한국에 IMF 경제 위기가 1997년에 있었는데요. 1998년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해고가 됐는데 여성들이 항상 해고의 1순위였다, 영순위였다, 이렇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 IMF에 갑자기 해고가 돼서 여성 비정규직이 70%가 되는, 그렇게 많이 해고가 됐는데, 우선 해고의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은 가장이 아니다, 그 가계의 보조다, 이런 것 때문에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에 노조 조직률도 팍 떨어져서 5%밖에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튼튼한 노동조합들도 여성 노동조합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노총의 굉장히 큰 힘 있는 노조였던 농협에서도 사내부부 우선 해고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여성들이 90%가 해고가 됐고, 그 다음에 한국 민주노총의 이제 이렇게 큰 사업장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식당에 있는 여성 노동자만 전부 해고를 시키는 이런 일을 해서 기존의 노조는 안 되겠다. 그 여성들이 주체가 돼서 직접 노동조합을 조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비정규직이 많고 작은 곳에 다니는 사람이 많다 보니 기존 노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고민을 하던 차에 외국에 보니 여성 노동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많은 곳에 있었지만 특히 저희가 고민했던 곳은 덴마크에 100년 된 여성 노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인도에 여성 노조가 있었고, 여기 또 일본에 여성 노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만들었고요. 이 여성 노동자 회라고 하는 87년부터 여성 노동자를 조직해 왔던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가 주축이 돼서 이제 저 같은 87년 노동조합 경험을 했던 사람과 함께 여성 노조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00명 정도로 시작해서 지금은 8,500명 정도의 규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창립할 당시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그 창립 선언문에 저희가 왜 이걸 만들었는지 나와 있는데, 특히 이제 두 번째 거 보시면 우리는 일하는 여성의 요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직장과 업종을 넘어서는 큰 단결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가 없는 여성 노동자도 이렇게 돕고 함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한 게 바로 비정규직 권리찾기 운동 본부라고 하는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 여성 노조가 자리를 잡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처음에 함께 만들고 지원을 했던 여성 노동자 회의 지원이 굉장히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초에 여성 노동자 회에서는 총회를 열어서 여성 노동조합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동안 활동으로 축적된 사람, 돈 모든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 연호회의 여성 노동자 회의 활동가들이 먼저 여성 노조의 상근자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도 주고 재정도 지원을 해서 월급을 줬고, 기존의 회원들을 조합원으로 안내를 했고, 또 상담 이런 전문 인력을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노동자 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연대체라든가 해외 관계 이런 것도 여성 노조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여성 노동자를 주로 조직을 했는가는 이제 기존 노조가 조직하지 않았던 불안정한 여성 노동자를 조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요즘에는 하는데 이때까지는 서비스직이나 작은 데나 파견직 사무원, 뭐 청소, 뭐 골프장 캐디 이런 사람들을 조직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여성 노조가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한 건 법의 보호에 이제 노동법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조직을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골프장 캐디고, 여기 이제 쓰여진 글은 유인물에 그 자기들의 처지를 이렇게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뭐 골프공에 맞아도 그냥 넘어간다 뭐 이런 굉장히 비참한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8cc 노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이제 이명박 정권에 의하여 60여 명이 대량 해고됐고요. 근데 이제 끊임없이 싸워서 6년 만에 그 복직을, 박근혜 정권 시절에 오히려 복직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간부들까지 모두 복직을 해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한 것은 이제 청소 일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간접 고용에 용역
회사 사람들을 조직을 했고요. 조직을 하다 보니 이분들의 임금 기준이 최저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겠다. 근데 올릴 때 이제 옆에서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우리가 임금이 필요해요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청소 조합원들이 이제 여러 대학교 조합원들이거든요. 인하대학교, 서강대, 인천대, 저기 연세대학교 뭐 이렇게 저희 투쟁하는 모습인데 이 중에 인천대학교는 아까 발제에 나온 대로 그 정규직화가 돼서 지금 직접 고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조직을 많이 사실은 지금 제일 다수인데 학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2001년부터 조직을 하기 시작했고요. 여기 있듯이 학교에는 외계인이 산다가 저희 그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사, 선생님, 행정 직원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이제 뭐 조리실, 뭐 사서, 뭐 행정 보조, 뭐 기타 등등, 뭐 지금 스포츠 강사 뭐 이런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일용 잡급직이라고 해서 신분이 너무나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계속 그 조직을 해서 그 근로 조건을 향상을 시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단계로 나눴는데 처음에는 여성 노조만 조직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교장쌤이었어요. 교장쌤과 교섭을 하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교육부랑 사회적 교섭을 통해서 기본적인 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민주노총에서 또 학교 비정규직을 같이 조직을 하게 돼서 2012년부터는 이제 사용자가 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저희랑 민주노총의 두 노조랑이 같이 학교 비정규직 연대 회의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동 교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이 교육청들 17개랑 교육부랑이랑 맞서서 이제 전국적인 교섭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쟁하는 저희 조끼가 핑크색입니다. 그래서 저희 투쟁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7년에 이 임금 교섭 과정에서 단식 투쟁 끝에 이제 교육부총리가 방문해서 함께 이제 합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고 이게 이제 임금 협약을 그래서 어렵게 체결을 해서 일부러 제가 갖고 왔는데 이렇게 세 노조 조끼가 3개 있잖아요. 저기 연두색이 공공운수 저희 가운데 있고 저쪽에 또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렇게 함께 협약을 맺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그 민주노총의 총파업 중에 가장 큰 전국적 파업이었다고 하는 전국 총파업을 해서 뉴스에 되게 많이 나왔고 인기 드라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 파업을 7월 3일부터 5일까지 학교를 세우는 이런 투쟁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고등학생들이 지지하는 그 글을 하는 그런 사진으로 이제 지지하는 사진이고 반대로 이제 정부나 뉴스 보수 매체에서는 급식 대란이다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또 지지도 상당히 많았던 이런 투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존에 주로 저희가 대표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업종 3군데를 소개를 드렸고 다음으로 요즘에 새롭게 이제 조금 젊은 층이 조직되고 있는데 일단 88cc라는 캐디의 노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캐디 노조는 전국 여성 노조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드림파크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골프장인데 골프 그 손님이 고객이 이제 폭언을 한 거에 대한 항의하는 시위거든요. 그래서 골프장 노조가 몇 개 더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노동부에서 시간제로 전화 상담을 하시는 분들, 콜센터에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 실업 상담도 하고 노동법 상담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정규직화가 안 돼서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대, 30대의 새로운 직업으로
웹에서 만화를 그리거나 소설을 쓰거나 소설에 있는 사파를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게 됐는데 그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 격차가 있고 대우가 안 좋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얘기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기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 여성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로 남성은 정규직이 있고 여성은 온통 비정규직인데 예술 작가까지도 창작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런 차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 두 개는 그 자신들이 그 웹 작가들이 직접 만든 그 소개 그 PPT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조직에 저희의 과제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계속 이어지듯이 이제 여성 노동 운동의 제일 큰 과제나 그 모순이 확 나온 것이 바로 그 성별 임금 격차거든요. 이게 해소가 잘 안 되고 있는 특히 이제 비정규직 여성 임금은 정규직 남성 임금의 37%밖에 되지 않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조직됐음에도 여전히 조직률이 낮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작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자나 시간제 노동자나 법적인 보호가 불충분한 이런 그 여성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제가 안 썼는데 그 아까 얘기 나왔듯이 이제 페미니즘이 이제 서울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노동조합에서 어떻게 실천 활동으로 함께 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저희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노조가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조가 없는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저희 과제여서 사실은 아까 가끔 얘기가 나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제가 이제 여성 노동자 대표로 갔었어요. 갔는데 다른 이제 탄력 근로 시간 뭐 이런 기타 등등 문제로 인하여 결국은 이제 이 역할을 하지를 못해서 여전히 미조직의 여성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것이 전국 여성 노동조합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続きまして、チェ・ソンジュさん、前ソウル市労働協会の社会的、脆弱階層の新しい労働運動の流れと可能性でおきたいと思います。パワポですね。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はい。使い方は分かります？前、後ろです。でこれで必要でしたらポインターが出ます。ここで、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これですか？はい。 네, 발표를 진행하신 앞에 1섹션에서 토론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3섹션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주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한국에서 취약 계층의 노동운동의 좀 새로운 가능성, 특히 저는 청년 쪽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비정규직 또는 취약계층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자의 규모는 뭐 이미 앞서 발표에서도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굳이 따로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 특히 청년의 경우는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가 많이 이야기가 되지만 청년 실업자는 공식적으로는 한 35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를
오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청년 관련된 노동시장의 통계를 볼 때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것은 약 60만 명 가까이, 때로는 한 50만 명 수준으로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한 평균 한 60만 명 가까이 되는 취업 준비생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건 한국 같은 경우는 앞서 공공부문 정규직화 쪽에 이 발표 때도 나왔지만 공공부문,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이 고용과 임금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민간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길게는 5년, 짧게는 최소 3년 정도를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간 학원이나 한국에서 노량진에 가시면 그런 곳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런 곳에서 3에서 5년 정도를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으로 일할 바에는 그냥 취업 준비를 하면서 학원을 다니면서 5년이 걸리더라도 공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겠다, 이렇게 있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은 한 70만 명, 60만 명 정도 보고요. 그 중에 아까 얘기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한 26만 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거의 청년 실업자 전체 숫자와 맞먹는 숫자가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청년 같은 경우는 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 즉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이 높은 영역에 들어가야만 앞으로 생활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고, 비정규직이 돼서는 한국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이 청년들이 약 지금 25만에서 6만 명, 26만 명 정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간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6%씩 이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학력 청년 니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는데요. 전체 니트 중에 고학력 청년 니트 비율이 42.5%.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고학력이라면 이제 대학 졸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학 졸업한 니트 중에 대학 졸업 청년 니트가 한 42%,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도 수치라는 것이 특이한 거고요. 어쨌든 그 이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한국에서 취약계층, 특히 청년 쪽에서 새로운 노동운동의 흐름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활동했었던 청년 유니온의 사례인데요. 청년 유니온은 기본적으로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청년이라면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직장을 다니지 않던, 어떤 직업에 있던, 대학생이던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자신의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 모델은 두 가지 조직을 좀 참고해서 만들어진 2010년에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하나는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 그러니까 한국처럼 기존의 한국의 노동운동은 대부분 한 70% 이상이 사업장에 있는 곳, 70%가 아니겠죠. 한 거의 90% 이상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은 어떤 사업장이 명확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노동자가 굉장히 많고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12%, 지금 최대로 많이 잡았을 때 한 12%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반적인 청년들의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을 구제하는 또는 돕는 노동조합으로 청년 유니온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일본의 커뮤니티 유니온이라는 모델을 보고 차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발표해 주신 이제 여성 노조, 그러니까 여성 노조가 가능하다면 청년 노조는 왜 불가능한가라는 질문.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먼저 만들어진 여성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다행히 여성 노조에서 먼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는 싸움을 먼저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청년 유니온 역시 실업자들도 같이 조합원으로 해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하나의 최근 사례, 과거 활동 말고 최근 사례로 인상적인 것은, 하나는 방송계 쪽에 고 이한빛 PD 사건이라는 사건과 영화제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의 사건을 이슈화한 것입니다.
네. 이한비 PD 사건이란 뭐냐면 한국에 이제 뭐 한국 드라마 일본에서도 제법 많이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한국에 굉장히 화제가 된 드라마에 사실은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은 역시 노동자인데 거기 이제 제작 환경, 노동의 조건은 굉장히 열악하고 장시간 노동과 굉장히 인권적인 문제, 침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방송국의 민주노총의 노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PD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도 다 그 노조의 조합원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의 한 작품을 만들면 책임 PD 정도와 나머지 소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라는 이름으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케이블 TV였는데 거기서 한 PD가 굉장한 어떤 인권적인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 절망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사실은 청년위원회 처음 상담이 들어왔을 때 약 청년위원회 거의 11개월, 1년 가까이를 사실은 이 사건을 준비를 했어요. 증거를 모으고 관련 대책위를 꾸리고 명확한 논리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201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대기업인 CJ가 지금 여 사진에 나오는데 이제 CJ 경영진들이 임원진들이 다 와서 유가족에게 사죄, 뭐 일본 도계자 비슷한 거죠. 사죄를 하는 모습인데요. 옆에 사진이.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기업이 사과를 했고 향후에 재발 방지, 그다음에 노동 조건 개선, 인권 침해 방지 이런 이제 대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게 사실은 한 명의 사건에서 시작한 건데 한 명의 그 사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산업, 즉 드라마나 방송을 제작하는 그 산업이나 이 영역에서 어떤 룰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기존의 노동조합이 만들지 못했고 또는 법제도적으로도 이게 약간의 회색지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제도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영역에서 오히려 이런 노동조합들이 사건을 이슈화시켜서 하나의 룰을 만들어내는 것, 적어도 이 영역에서 최소한의 노동권은 이 정도는 지켜져야 된다는 룰을 만드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조합원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합원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비어있던 어떤 영역에 새로운 울타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영화제 스텝 사건인데요. 한국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대표로 해서 각 지방 정부들이 영화제를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제라는 것도 영화제에 아주 화려한 그 레드카펫이 깔린 그 영화 배우들이 걸어가는 앞에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화제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기 위해선 사실상 1년 내내 그 영화제를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스태프들이 있는 거죠. 사실 그냥 직원들입니다. 사무국에. 근데 이 노동 시간도 지켜지지 않고 임금 체불도 워낙 많이 일어나고 문제가 많은 이 산업에 대해서 기존의 문제 제기가 없었던 거죠. 굉장히 이제 여기도 사각지대, 대부분이 20, 30대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가 들어와서 이 역시 이제 국회의원실하고 공동으로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똑같이 사실은 그 문제에 제보를 했던 조합원은 한 명입니다. 한 명이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한 것 같다라는 제보를 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그 한 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이 못 받은 임금이나 그 한 명의 어떤 노동 조건이나 계약서를 고치는 게 아니라 전체 영화제, 한국에 있는 전체 영화제의 문제로 확대시켜서 거기에 아예 룰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실하고 주로 이제 작업을 공동으로 하게 되는 문제 제기와 싸움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선 사례 방송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봤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CJ라는 곳에 하나의 그 CJ라는 기업이 케이블 TV, TVN에서 하는 그 방송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하고 같이 해서 미디어 인권 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듭니다. 이건 이제 서울시하고 청년 유니온의 유가족들 하고 청년 유니온하고 같이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미디어 인권센터, 방송 미디어 인권센터를 이제 서울에 방송국들이 다 모여 있는 상암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곳에 만들게 되고 향후에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수많은 방송국이 이제 제보를 받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방송국들하고 문제 제기하고 그 드라마의 제작 환경을 고쳐 나가는 일종의 새로운 협약 같은 걸 맺는. 그래서 지금은 일상적으로 이 이후에 굉장히 한국에 유명한 많은 드라마들이 제작 환경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예전처럼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으로 만들 수 없게 되는, 그렇게 해서 눈치를 보게 하는 이런 작업을 했고, 사실은 영화제 스텝 같은 경우도 그냥 한 영화제, 그 당사자가 일했던 한 영화제가 아니라 전체 영화제를 제도를 만든 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정부 기관인 이제 영화진흥위원회 밑에 공정센터라는 곳이 원래 있는데 거기랑 같이 해서 전체 영화제의 노동 조건을 일단 노동부에서 근로감독하게 하고 그 다음은 여기서 일종의 최소한의 룰을 만드는 형태로 진행을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사례다. 그러니까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다음은 이제 대학원생 노조 같은 방송작가 유니언. 네, 대학원생 노조 사례인데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원생은 사실은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원생들 역시 대학원 내에서 때로는 인권 침해를 당하고 사실은 자기가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금이라는 형태로 받거나 제대로 된 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대학원생들 역시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되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역시 똑같이 한 대학원, 한 대학교에 있는 대학원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있는 대학원생들 전체가 겪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낼 것인가 이렇게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교육부하고 대학원생 노조가 일상적인 정책 협의를 하면서 대학원생들의 노동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인상적인 사례인데 한국의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문제점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작가 유니온 사례인데요. 방송작가 역시 이제 한국의 방송작가라는 직업이 있는데 여성들, 고학력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는 직업인데 이 역시 작가 방송국에서 똑같이 출퇴근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지만 사실은 노동자로 법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당사자들이 우리가 일을 매일 하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이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방송작가 유니온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직접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활동들을 했고 실제적으로 지역의 방송 지부들하고 일종의 단체 협약을 다 체결해서 최소한의 임금 조건, 그다음에 고용 기간,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계속 협의를 해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앞선 사례하고 몇 가지를 지금 종합해서 좀 특징적인 것을 보게 된다면 대학원생 노조도 그렇고 방송작가 유니온도 그렇고 청년 유니온은 독립 노조거든요. 여성 노조처럼 위에 상급 단체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작가 유니온이나 대학원생 노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 그다음에 방송작가 유니온은 민주노총의 언론 노조, 즉 상급 단체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게 있냐면 청년 유니온이나 여성 노조가 처음 아마 활동을 할 2010년 또는 이제 99년도나 이럴 때는 기존의 한국의 산별 노조들이 아직 이런 취약계층 노동을 자기 안으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겠다는 고민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한국의 산별 노조들도 기존의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던 노동자들이나 취약계층 노동을 자기 산별 노조 안에서 같이 조직을 해나가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조금씩이나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조직력과 결합해서 굉장히 큰 성과들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건 굉장히 한국의 취약계층의 노동운동이 기존의 조직 노동운동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의미 있는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방송작가 유니온만이 아니라 기타 사례로 빵집에서 빵을 만드는 그러니까 그냥 판매를 하는 분들이 아니라 뒤에 파티셰라고 하죠. 이제 빵을 만드는 이런 분들이
본인들도 노동자다 주장을 하면서 파리바게뜨 노조가 만들어지고 규모도 굉장히 크게 몇천 명 규모로 만들어져서 다 정규직 고용을 쟁취해내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들 역시 기존의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사실 분류되지 않았던 분들인데 우리가 노동을 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통해서 내가 노동자임을 증명하겠다라고 싸움을 하는 인상적인 거고, 플랫폼 노동에서도 라이더 유니온은 앞에 나왔지만 비슷한 사례가 있고요. IT 쪽에 일하는 노동자들도 기존에는 자기들은 개발자지 노동자가 아니다 이런 관점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노동자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 여러분 뭐 일본 분들 잘 아시는 라인을 만드는 회사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예를 들면 게임 회사인 넥슨이나 스마일게이트에 똑같이 노동조합들이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노동자라고 인지하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권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하면 주목해야 되는 어떤 공통의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특징은 전통적으로 노동법상 내가 노동자냐 아니냐를 먼저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조합을 통해서 내가 노동자임을 먼저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법에서 노동자라고 나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그냥 노동조합은 한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의 기본권으로 인지를 하고 그래서 누구나 노동조합을 통해서 나의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을 실제 인터뷰를 해보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사업장 안에서 조직되고 단체 교섭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단체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사업장 안에서 쟁취해내는 경제적 권리를 쟁취해내는 단계를 최근에는 좀 취약계층 노동운동에서 다른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오히려 노동조합이라는 시민 결사체를 통해서 내가 노동자임을 쟁취해내고 사업장 안에 나만의 경제적 권리가 아니라 나와 동일한 비슷한 노동을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는 이런 형태의 노동운동이 가지는 장점은 시민적 동의 기반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노동조합이 굉장히 잘 활동을 하지만 사업장 안에 조합원의 이익만 추구한다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취약계층 노동운동은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불특정 그 산업 전체에 또는 사업이나 직업 전체에 무언가를 위해 일한다 이런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새로운 흐름으로 이론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노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또 다른 흐름, 새로운 흐름으로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0초 남았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ただいま会場から多くの質問が寄せられましたので、改めて人を当てて質問を回収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ご了解ください。それでしたら続きましてコメンテーターとしてチョン・ヨンファンさんにコメント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チョンさん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세 분의 또 유명한 또 노동조합 활동가 분들의 생생한 경험과 역사를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좀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장내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또 여러 말씀 길게 드리는 것보다는 짧게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오늘 나오신 세 분의 좋은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저도 각각 개개 세 분의 어떤 노동운동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서 제 생각을 하나하나 분야씩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 조성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저 나름대로의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뭐 어떤 의미인가는 뭐 저도 충분히 뭐 이해하겠지만은 저는 그 여성노조 위원장이신 한국 여성노조가 보여줬던 부분들이 어떤 새로운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전통적 노조가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기능,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나가는, 그리고 그 나아가서 또 업종별로 새로운 임금 체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전히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현재 열악한 노동에 처한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고용에 기반된 사회라고 할 수가 있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노동자 고용에 기반한 사회에서 자기의 이익을 자기 스스로 단결해서 어떤 쟁취해 나갈 수 있는,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기능과 그 역할은 헌법에 나오는 노동상권의 주체인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여전히 가져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인식, 어쨌든 젊은 세대들 아니면 노동조합을 가입하기 좀 꺼려하고 뭔가 좀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 어떤 그 노동조합에 보다는 뭐 유니언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좀 손쉽게 그것을 가입하는 것도 사실 뭐 중요한 하나의 뭐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여전히 저는 뭐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조직된 역량을 통해서 단체 교섭 그리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그것이 산업별, 업종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사실은 헌법에 나오는 근로권과 노동상권을 가지는 우리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이제 연구자이긴 하지만은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 자그맣게 한번 노조를 뭐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굉장히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들, 저도 막상 이제 뭐 단체 교섭이나 이런 거 해봐도 이게 뭐 맨날 논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뭐 얘기하고 아니면 뭐 실제 대학원 수업에서 뭐 그런 것들을 뭐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막상 하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을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한국 여성 노동조합의 경험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국의 노동운동 그리고 노동조합이 산별 노조를 막상 갖고 있다 하지만 산업별로 어떤 산별 노조 갖고 있는 최저임금을 일단 산업별의 업종별 임금을 확정시키는 그런 기능들이 매우 작기 때문에 저는 한국 여성 노조가 최근에 어떤 뭐 학교 급식 종사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그리고 청소 근로자들의 어떤 걸 조직하면서 작은 업종별로 기업 횡단적으로 임금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노동운동의 산별 노조의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뭐 진지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2002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7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해서 일본의 뭐 노동법 이론이나 아니면 이제 한국에서 어떤 노동 현안이 있을 때 또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점들도 눈여겨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뭐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또 이제 미래를 또 걱정하는 또 그런 연구원에 또 이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가장 많이 일본 사회를 바라보는 건 일본 사회가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인위적으로 극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을 일본의 노동운동 포함해서 모든 시민사회 세력들이, 시민사회 계층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해 나가는 모습들을 사실은 겨우 눈여겨 좀 많이 보고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오늘 말씀하셨던 돌봄 노동, 특히 케어 근로자들이 조직하고 있는 노동조합이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좀 관심 있게 많이 지켜볼 생각입니다. 뭐 저는 이제 솔직히 이제 외부에서 뭐 한국에서 바라볼 때는 일본이 상당히 이제 그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우리 뭐 시장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임금도 올라가고 어떤 노동력에 대한 좀 더 존중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뭐 일본의 상황도 쉽지 않다라는 점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점점 우리 사회적 서비스, 돌봄 노동을 우리가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걸 제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많은 그 고민들을 해 나가는데,
노동조합이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단순하게 어떤 뭐 돌봄 노동을 하는 케어 노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높이는 문제를 넘어서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일본과 한국 똑같은 문제입니다. 점점 생산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인력이 이제 노동력이 줄어들고 점점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전체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해결과 대안들이 실천을 통해서 찾아 나갈 수 있다면은 일본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이상으로 저희 짧은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こで総合司会の横田先生の方から少しコメント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ので。いくつか質問が出ておりまして、それにお答えしていただくのと、今のチョン・ヨンフンさんのコメントにもお答え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昨日実は韓国の、研究者、活動家の方々を連れて、日本のコミュニティユニオン行ってきたんですね。そしたらですね、韓国側からですね、世代交代ですね、若い人たちにどうやって世代交代今考えてるんですかと、そういう質問が出たんですね。で、もうかなりですから若い人がいない状態です。で、例えば全国女性労組だ、若い人がいない状況の中でそういう質問が出ました。日本のコミュニティユニオンを訪ねてですね。で、例えば全国女性労組の場合には日本の、女性ユニオン東京からものすごくヒントを得ているという話だったんですが、最初ですね、訪ねてですね。だけども今1998年に400人でスタートした労働組合員が8500人に増えてるんですね。韓国ではどうやってそういう若い層や労働組合員を拡大しているのか、勢力化しているのか、組織化しているのか、そして日本では、コミュニティユニオンですね、企業別労働組合を超えての運動がどうやって組織化を施行しているのか、苦労しているのか、その辺についてもちょっと比較しながらお答えいただけるとありがたいです。昨日行きましたので、韓国側から出た質問にもお答え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すみません、一つ、質問を投げかけました。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したら、発表者の方、もう一度登壇をお願いいたします。今お手元の方に質問用紙も、報告者の方ありますので、1人、6分で、答えられる範囲で結構です。答えられないものはまた後日ブログ等で返答しますので、6分でお答えし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ね、よろしいですか。はい、ケアワーカー事業の田島です。質問2ついただいたんですが、6分なのでほとんど答えられないと思います。で、1つはケア労働の基本的性格をどのように捉えていけばよいでしょうかというご質問なんですけど、これすごいいろんな議論があるんですね。で、私たち去年から介護労働者宣言運動というのを始めているんです。で、まだちょっと準備が十分なくてもたもた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介護労働をどういうものとして考えるのか、いろんな規定があります。再生産労働であるとか、それから依存労働であるとか、感情労働やとか、寄り添い労働だとか、もういっぱいあるんですけれども、結局何なんだっていうのを整理して、だからこんなふうに社会的に保障もし、そして、みんなに言おうやというようなそんなふうな運動を始めて、今年の6月の29日に東京で障害者の人たち、女性の人たち集まって集会をしています。で、報告書はあるんですけど、今日は持ってきてません。欲しい方はまた言っていただければお送りいたします。で、専門性というのが書かれてましたけれども、専門性というのは座学ではできないんですね。要するに会話が困難な高齢者の方と話をする、そして、その人が元気になって生きて週末を迎えていくのをそういう力を引き出していく、そういう専門性なんですけど、これは紙に書いてお勉強したら分かるものではないわけです。
でだからそれもちょっと形に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の課題ですので、またおいおいそういう発信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ケアワーカー事業の組織化の経験や組合活動の活発化に向けた課題などについて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これも話し始めると、1時間ぐらい喋ってしまうので、ちょっと言いにくいんですけれども、いろんな意見があります。で、私たちがやってるのは、最初は葬儀支援で始めてるわけですね。計算間違えました。もうちょっとありますか。どうぞ。はい、すいません、ちょっと計算を間違えまして、一人8分です。申し訳ない。はい、葬儀支援、それと私はもともとは非正規の女性労働運動の出身なんです。で韓国女性労組が立ち上がる頃に韓国でフォーラムがあったんですけど、そんなのに行ったりして勉強して、こういうことをやってるんですけど、低賃金の労働者の職務評価アンケートというのを2年やったことがあります。でその中で労働相談がいっぱい来て、特にケアワーカーので、そこでネットワークを作ったというのがもともとの出発なんですが、今は組合の実態ができていますので、うちの拠点は西成にあるんですね。でだからそこで事業所連絡会というのをやっています。でそこには組合のない事業者とかヘルパーさんとかいろいろ来るので、今介護保険制度はこうなっている、そしてもうこれ危険だし崩壊するぞというような話をしたり、どうすれば人が集まるかとか、しんどいことは何だとか、そういうことを通じてじんわりと組合を理解していただく、組合をバーンと前に出すんではなくって、そこではじんわりと理解していただいて、で困ったことがあったら組合でバリバリにやるから来てねというふうな、そんなこともやっています。で訪問の方は直行直帰なので、介護労働者が情報を得られるようなそういう場所づくりなんかも今計画をしています。で行政に保証しろっつったら見事に断られましたけれども、そんなふうなことをいろいろとやっています。それとどうですかね、コメンテーターの方が言われた社会的サービスをどういうふうに解決していくのかで、これはどこでもやっぱり共通の問題だと思うんです。やっぱり私たち厚労省とか財務省とよく交渉するんですけれども、もう役人たちはどう予算を削るかしか頭になくって、で介護の実態、現場のこともう全く分かっていない。でやっぱりもう一回作り直すとしたら現場のあるいは障害者であったり、あるいはケアワーカーであったり、あるいは良心的事業者であったり、あるいは高齢者であったり、そういう人たちが本当に人間らしい暮らしを作っていけるような、そんなふうなものを描いていけるんだと思うんです。で今福祉介護総がかり行動っていうのを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全国的な広がりも作りつつありますし、そしてこの総がかり行動っていうのは大阪が基盤なんですね。で大阪市や府と交渉しながら、お前ら一体どういう街づくりをするんだと、ユニオシティとかいろいろな話が出ましたけれども、私たちは規模は小さく、そして領域も限ら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中でやっぱりこんなことでは大阪市が滅びるでしょうと、維新の言うことを聞いてちゃダメよっていうね、そんなふうなことを言いながら、どうすれば介護労働者が今本当に不足してるんでね、増やすことができるのかとか、でもう少しやっぱりちゃんと補助をせよと、茨城市なんかは介護労働者に家賃補助してるんですね。で大阪市は無策だから何もしてないんですね。で、そういうことを突きつけながらいろいろまだ、模索している最中です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を解決したいと思っている人は予想以上にやっぱりたくさん全国にいるわけです。で私たちは大阪から声を上げましたけれども、声を上げてもまだ 3,4 年ですけれども、やっぱり全国ネットワークが今作られつつある。で私たちとしては特に介護関係労働組合と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に直面しているはずだから、
あんまりその親分同士が仲が悪くないとか上部団体がどうだとか言うんじゃなくって、もう介護保険崩壊の捨て際だから一緒にやろうよと。でそんな加算なんかダメで利用者に負担なんかダメで国からお金を出させろということでいろんなところに一緒に共同して反撃しようっていうのを今呼びかけている最中です。そういう中で私は答えが得られればいいなと。で韓国労働運動の方でまた参考になることがあったらぜひとも教えてほしいなと思っています。以上です。네, 토론 아까 하신 분은 질문이 없었고요. 다른 질문이 한 8가지가 왔는데 긴 것과 짧은 게 있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조직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초창기를 이제 말씀드리면 우선 상담이 들어온 데를 조직화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뭐 해고가 된다 그러면은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다가 다른 문제까지를 노조를 만들어서 해결해 봅시다 이렇게 해갖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청소 노동자들은 상담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최저임금을 받더라. 그래서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모든 이제 청소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곳들을 다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이걸 발표를 하고 최저임금 위반을 한 곳을 이제 그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넓혔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상담을 온 곳이 이제 그 학교 담에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조리원을 한 명 해고하는 곳에서 상담이 왔는데 거기를 시작으로 해서 학교에 있는 학교 이제 급식실을 문을 다 두들겨서 그 조사를 했고 또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제안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조직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여성 노조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다른 노동자들이 조직되고는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청소를 열심히 청소 노동자가 있는 곳에 매점이나 식당에 있는 노동자들이 여기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서 오시거나 옆에 법원 뭐 이런데 관공서에서 오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계속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전임 오가나이저가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연호회 얘기할 때도 재정이 정말 필요하고 고정적인 상근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임 오가나이저가 전국에 25명 정도 있고요. 이분들의 월급은 조합비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타임오프라고 해가지고 현장에서 상근을 나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서 그 전임 오가나이저가 있고요. 저희 조합비는 그 월급의 1.2%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요즘은 한국에서 비정규직 그 노조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본급으로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급의 1.2%로 다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저기 여성의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냐는 건데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거는 저희 자매 조직인 여성노동자회가 자활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까먹었군요. 좀 이따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호 노동자를 조직하고 있느냐. 사실은 제가 1999년에 맨 처음에 시작한 게 간병인 공공근로 파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직을 하려고 계속 애를 썼는데 처음에 간병인이나 가사노동자 이 부분을 교육도 하고 뭐 해봤는데 교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요양보호사라고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 요양보호사들이 요양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또 조직을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조직을 해놓으니까 그 한국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는 게 강제적으로 생겼는데 요양보호사를 조직했더니 거기
관리자 노조가 생겨가지고 또 교섭을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여기저기서 부딪히는 게 됐고, 최근에는 공공부문에서 이제 요양보호사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저희 말고 다른 여러 곳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항상 과제로 조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을 굉장히 여기저기서 받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미 대답이 됐을 텐데 저희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그러니까 어디에도 소속돼 있지 않은 독립적인 노조고요.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 처음 만들 때는 저희가 제3 여성 노총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포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조직화를 어떻게 했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이거는 모든 노동운동의 숙제고 한국 전체의 숙제거든요. 숙제인데 저희는 이제 최근에 이제 조직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오히려 이제 젊은 청년들이 되게 불안정한 그 직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아까 얘기했듯이 프리랜서라든가 이제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않는 캐디라든가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그러니까 아이가 어려서 시간제로 시작을 했던 이렇게 사람들이라든가 여성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문을 두드리게 됐고, 특히 그 20대인 그 아까 그 뭐 여기로 말하면 야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우리 네이버 이런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 만화 그리는 이 친구들은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제 해고가 됐던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여성이라는 동질성을 가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면 요새는 그 특징을 가진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는 것 같고, 다만 저희가 늘 요구받는 게 홍보를 되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젊은이들에게 맞는 방식에, 젊은이들이 보는 곳에, 이런 요구를 계속 받고 있고, 그거는 또 저희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앞에 토론자 정영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 기존의 노동조합들이 단체 교섭, 단체 행동이 그 사업장에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권리를 쟁취하고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흔들릴 수 없는 그것이 기본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하나의 변화는 산업적으로 새로운 형태, 그러니까 기존의 예를 들면 제가 새롭게 아까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이제 사례들, 좀 전에 이제 나지연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웹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은 어떤 경우는 프리랜서 노동도 마찬가지지만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는 노동이 점점 많아지고, 이것이 언젠가는 법제도적으로 정리가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랜 생각보다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될 거고, 저는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일단은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권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룰을, 그러니까 법제도적인 룰이 아니라 이것은 일종의, 그것도 저는 단체협약과 산업적 단체협약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룰을 만드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또 새롭게 탄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런데 이쪽의 노동운동의 또 특징은, 과거의 전통적인 노동운동은 일단 노동조합의 파워는 조합원 수에서 기본적으로 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 사회에서 시민적 동의 기반이 강해야 오는데, 이 취약계층 새로운 영역들은 조합원 숫자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시민적 동의 기반이 훨씬 강할 때 또 파워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우리가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나타내는 노동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런 고민이 있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사회 안전망 관련 질문인데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취약계층 노동운동에서 저는 아마 가장 중요한 영역일 거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동성이 작고 기존의 어떤 그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부분, 사용자를 특정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저는 그 전에 사회 안전망에 넣는 거는 어렵지 않고 당장에 가장
그 필요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안전망 개혁 투쟁에 주로 취약계층 노동운동들이 좀 집중하고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집중하는 경향성이 보이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방향성을 고민하면 저는 그 이런 새롭게 나타나는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영역에서 다양한 기존의 노동이라 불리지 못했던 노동들이 이제 오히려 주체들이 스스로 노동자라고 먼저 자기 입으로 자기가 노동자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법 제도는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다면 향후 방향은 일단 단결권의 무제한적인 허용이란 단어를 좋아하진 않는데 단결권의 무제한적인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게 법 제도에서 실제 노동자로 특정이 되든 안 되든 일단 그냥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건 그냥 시민 기본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최소한 아까 어떤 여러 가지 투쟁을 통해서 적어도 그 직업이나 산업에서 최소한의 룰을 일정한 시민적 동의 기반 하에 축적하는 거. 저렇게 하면 저렇게까지 하면 안 되지라는 일종의 세 번째는 이제 사회안전망에 적극적으로 집어넣어서 포괄하는 것. 저는 그리고 나서 아마 그러고 나면 그 안에서도 어떤 사용자 집단이 됐던 아니면 이용자까지 포함한 어떤 무엇이 됐든 정부가 됐든 여기하고의 일종의 협약 체결, 그러니까 단체 협약과 같은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통한 또 한 단계 진전이 그 다음 단계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노동운동의 전통 그 방식은 일종의 그 전략적 방향도 조금은 전통적인 노동조합의 사업장이 존재하는 노동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는 있다. 순서적으로. 그러나 지향하는 바와 목표는 사실은 같다. 저는 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3분 50초 아꼈습니다. 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稼いでくださったおかげで5分近く余ってしまうという状況なんですが、もう1個、はい。誰かそうですね、会場の方から手短でお願いします。あと5分ですので、質問がありましたら挙手でお願いします。マイク持ってまいります。よろしいですか。すいません、駒澤先生。大変面白い議論だったと思います。昔首都圏青年ユニオンというところで活動していました川添と申します。質問は1点です。さまざまなその社会的な脆弱階層の労働運動が韓国で展開される中で、既存の労働運動からのですね、眼差しといいますか、評価というか、そういったところがどのように変化したのかということを伺えればと思います。それでしたらお二人どちらでも結構です。どちらでも。はい。 예, 기존의 노동운동은 사실 자기들이 무척 세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평가를 하지는 않지만, 이제 달라진 거는 예를 들면 그 최저임금 이런 거 저희가 처음 시작했지만 지금 기존의 노총이 다 받아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보다 더 많이 하나? 아무튼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교 비정규직도 저희 혼자 조직을 했는데, 조직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또 무기계약직화하고 나서는 이제 좀 더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좋게 된 상황에서는 힘을 많이 가진, 그러니까 돈도 많고 사람도 많고 힘도 있는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제 조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조직이 돼서 이제 근로 조건을 좋게 하는 과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해요. 새로운 걸 좀 조직하시면 대규모화하는 거는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한쪽으로는 그렇고 한쪽으로 그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기는 하는데, 여전히 요즘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영역에서 이제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계속
조금 더 그 기존 노조에서 잘 대규모화되지 않는 조직에 크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더 작거나 복잡하거나 법에 보호가 안 되는 분들이 여전히 이제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은 많이 드는데 조직이 많이 되지는 않는 분들이 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앞에 나지연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도 2010년에 청년유니언 처음 만들었을 때는 아마 대표적으로 기존 노동운동에서 노동운동의 분열이다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들었고 한 몇 년간은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예, 20년 들으셨다고요, 나지연 위원장. 그런데 최근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노동들을 이제 오히려 기존의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산별 노조들이 적극적으로 안에서 조직하려고 받아들이고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아까 방송작가 유니온이나 대학원생 노조도 기존의 민주노총 산별 노조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노동자로 인정 안 했지만 받아들이는 거고요. slowly, 예, 유크리, 네, 하이, 스미마셍. 예. 이전에 노동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조직화에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전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노동자로 규정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이 개인적이나 조직적으로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 저는 독립노조를 지향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괜찮은 마인드의 산별 쪽에 연결시켜주는 작업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노조들은 독립노조 처음에 되게 힘들거든요. 준비가 많이 안 되면 잘 가기가 힘들어서 오히려 기존 괜찮은 생각이 변화한 좋은 산별 노조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좀 이전과 많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それでしたらこのセッション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ので、報告されてくださった方にもう一度盛大な拍手をお願いいたします。それから資料種の販売を問い合わせしてもらったんですけれども、余っているので500円で販売しますので、もし欲しい人は受付に行ってください。以上です。次のセッションは、16時20分から始めますのでお集まりください。16時20分にお集まりください。